그 복종에 대한 거를 또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아까는 이제 기득권,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엔 복종,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거는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영상 한번 볼게요. 암흑기 이후 74년간 이어진 헝거게임. 각 구역의 아이들을 데려와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서로 경쟁하는 스포츠를 이벤트로 포장하고 캐피톨에 비해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시민들이 살아남을 확률을 일깨워주는 고통뿐 아니라 굴욕을 안겨주는 것. 그것이 캐피톨의 방식인 것이죠. 캐피톨에서 방금 막 도착한 에피 트린켓. 그녀는 매년 추첨일마다 12번 구역에 찾아와 조공인을 뽑아 발표하는 MC였죠. Welcome, welcome, welcome. Happy Hunger Games. 추천함에는 12살 때부터 자신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13살 때는 2장, 마지막 18살에는 7개의 쪽지가 들어가지만 쪽지를 더 넣으면 식량이 제공되었기에 캐니스는 12살 때 4장을 집어넣게 됩니다. How many times did your name in today? 42. 이렇게 되면 추첨 확률은 늘어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겐 손해였죠. 추첨 시간이 다가오고 토할 것만 같은 기분. 매년 그렇듯 에피는 Ladies first. 라고 외치며 추천함에 손을 넣는데 Primrose Everdeen. Prim! I volunteer! I believe we have a volunteer. 자신의 동생을 대신해 자원자가 된 캔니스. 프림은 게일의 품 안에서 몸부림치고 캔니스는 마음을 굳게 먹고 계단을 오르게 됩니다. 네, 지금 이거를 몇 년 동안 했냐면 지금 74회 헝거게임이거든요. 74년 동안 이렇게 해온 거예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12구역들은 왜 헝거게임에 조공인을 바치면서도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74년 동안이나. 13구역이 반란을 일으켰다 완전히 몰살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힘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예, 그게 일단은 첫 번째 겉으로 드러난 것일 것 같은데. 또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아닐까요? 네, 해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무기력. 맞아요. 어떨 때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살 때도 있잖아요, 가끔.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우리도 가끔씩은. 책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무기력이다. 네, 그렇죠.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런 왜 코끼리 길들이기 할 때 어릴 때 아주 힘없을 때 발을 묶어 놓으면 아주 커서 힘이 있어져도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반항 안 하고 길들여지잖아요. 길들여진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내 내면에 이미 내재된 나를 휘두르는, 나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자가 있다고 내재돼 버린 어떤 규율이 있어서 그것에 따르는 사람들, 이미 그렇게 돼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이란 데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저 내용이 이 중간에 감시자가 아주 소수여도 돼요. 왜냐하면 중앙에 있고 삥 둘러서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모두 다 어떤 방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감옥은 최소의 감시자로 모든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누가 고안한 모형이냐 하면요. 제레미 벤덤이라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자였던 그분이 감옥의 형태를 저렇게 설계를 했는데요. 그걸 갖다가 미셸 푸코는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 살고 있다. 학교도 똑같다. 병원도 똑같다. 공장도 똑같다. 모든 체계는 저렇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모형을 갖다 썼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 어디 가는지 다 알잖아요. 누군가 빅브라더가 다 알고 계시죠? 어디에서 뭐 쓰고 뭐 하고 노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재화된 무언가가 있는데 이 12구역은 내재화된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뭐 무조건 한 거 하면 무조건 뭐 맞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속에는 혹시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람들 대부분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또 오늘 얘기하는 게 다 생각했던 주제군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계속 궁금해서 더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다 정확치 않을 거긴 해요. 네, 근데 괜찮아요. 네.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자크라캉 얘기 중에서 라캉이 한 얘기가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시기적으로 인간이 되게 오만해질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걸 누르기 위해서 한 얘기이기도 한데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너 별로 이렇게 대단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주기 위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 말이 너무 되게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라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어른은 그냥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받아들여라인 거예요. 너는 너무 늦게 태어났다. 이미 세상에는 다 룰이 정해져 있다.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다. 근데 그게 왜냐면 바꾸려고 애를 쓸 때 본인만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나 혼자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여야 할 것들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주고받는 교환, 소통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을 발견해라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전제가 사실은 이제 너만 우월하지가 않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라를 얘기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그럴 수 있겠다. 그게 맞는데 사실 하고 싶은 말은 그걸 텐데 그 앞에 말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애지간한 걸 쉽게 그냥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99%는 세상의 기존에 내가 태어난 지금 이 위치, 이 시대에 있는 것들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거부하고 싶어도 생각해보면 사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거 자체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뭐 삶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고통이 있다라는 걸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도 어느 정도는 싫은데도 받아들여야 하기도 하고 이미 내가 그러고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시작이 그거였을 거예요. 사람이 몇 명 안 되게 되면 서로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커지잖아요. 사람들 조직이 사회가 커지게 되면은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면 어떤 규범이나 아니면 감시자가 없으면 약자가 물리적인 피해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치안의 필요성이 드러나는 거죠. 치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워낙에 치안이 강한 경찰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 잘 못 느끼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아프리카 얘기 들으면서 심각한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치안이 너무 부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안전 보장을 위한 치안을 원해요. 그러다 보면 생기는 게 뭐냐면 내 권리를 어느 정도 내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게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이냐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 사회의 구성원마다 또 원하는 게 다 다를 수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자유의지와 이게 중세 때 많이 나왔던 자유의지와 신에 대한 복종의 그 선이 어디냐에 대해서도 계속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규칙을 세우게 되면 그 규칙을 또 따라야 되면 그건 결국은 또 나 스스로 올가매는 거고 아까 기린쌤이 얘기했던 대로 나는 이 법에 동의하지 않았어. 그런데 난 이 사회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좀 나아. 내가 소수 의견이었기 때문에 다수를 따라가줘야 된다는 건 좀 나은데 왜? 윗세대들이 만든 걸 난 따라가야 되지? 그런데 또 그게 전혀 없으면 내가 지금부터 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또 문제야. 그럼 어디가 적정점이냐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거죠. 맞아요. 적정점이 없죠. 맞아요. 없어요. 계속 움직이는 거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 네. 과거에 그 노예가 있고 그러니까 대중이란 개념이 생겼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귀족만 사람이고 사실 귀족도 본인의 욕구를 다 채우지 못했죠. 예전에 군주가 왕이 있을 때는 오직 한 사람만이 자기의 욕구를 다 채울 수 있었지 나머지는 다 그를 그 위한 사람도 못 도구. 채웠어요. 왕도 눈치 봤죠. 네. 서로 눈치 봤죠. 네. 서로. 그렇긴 하겠네요. 네. 그럴 수는 있지만 아무튼 뭐 일반적인 사람들 지금 말하는 대중들
이 사람들이 개인의 욕구를 채운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맞아요. 근데 안 그래도 또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종교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쿠란도 잠깐 들어보고 막 그랬는데 궁금한 게 진짜 많군요, 기린쌤 정말. 네. 문제를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조로아스터교가 나쁘더만 모든 걸 성과학으로 얘기하는 그게 정말 긴 세월을 지배했는데 지금 그게 약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철학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건데 그 복종 얘기 나오니까 그거 생각났거든요. 이슬람 교 자체가 복종에 대한 종교더라고요. 복종이 굉장히 세죠. 그 말 자체가 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이슬람이라는 말 자체가 그랬나? 하여튼 그게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나? 뭐 그런 식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마호메트가 중요하지 않고 그는 그냥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고 그 신의 언어가 담긴 꾸란 자체에 복종하는 거. 그래서 그 복종이 굉장히 중요한 종교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게 뭐랄까 변화가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 안에선 또 그들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 룰 안에서. 아까 기피디님 얘기하셨듯이 룰이 생긴 것 자체는 그러니까 나도 살려고, 나도 내 위험을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명이 살 때 그런 규약이 없으면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가 아무렇지 않아질 테니까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규율을 잡는 거에서부터 시작했을 텐데 그런 게 생겼을 때 복종이 좀 필요하기도 하죠. 되게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제가 나가고 있죠? 네. 아니요, 괜찮아요, 좋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심리가 사실은 저희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복종에 대한 심리요? 네, 왜 복종을 하게 되고 왜 권력욕이 생기고 왜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왜 기득권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어떨 땐 내가 갑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가 이 심리적인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이기적 유전자나 이런 쪽에서는 자연 선택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근데 초기 복종에 대한 건 자연 선택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편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좋아하니까 역사를 보다 보면 역사 내에서는 그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네. 그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이슬람이 좀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들이 살았던 환경 자체가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 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약탈을 많이 하게 되면 군사조직이 돼버리고 군사조직은 상명하복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워킹 안 하거든요. 그 조직은. 그러면은 군대 내에서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맞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랬다가는 소대장이 전진 앞으로 가는데 내가 왜요? 이런 끝이거든요. 큰일 나죠. 네. 그리고 조금 요거 별개의 이야기일진 모르겠지만 이슬람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복종이 되게 잘 이루어진 건 한 긴 시대를 최근까지 그냥 되게 초기에 박해나 어려움이 없었대요. 그걸 믿고 따랐을 때 다 좋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복종이 더 강해지고 유지가 되는 것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워킹이 잘 되는 어떤 뭐 운이 있었네요. 그 초기에 어쨌든 뭔가 내가 이걸 복종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라는 게 여기에서도 헝거게임에서도 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네, 지금 가져오신 용어들이 네네. 이게 심리 용어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사회적 용어들이 많아서 네. 약간 저희가 이 심리 그러네요. 분명히 얘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사회적인 거 안에 심리가 속해 있으니까요. 같이 뭉뚱그려 가죠. 네. 이제 약육강식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내 동생과 같은 또래인 루와 한 배를 타게 된 캣니스. How long was I asleep? A couple of days. Is all of that true? You and him. 루는 캣니스에게 안겨 잠이 들었고 캣니스 또한 루의 존재를 감사하게 여기며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덫에 걸려있는 루. 바로 그때
깊숙이 박힌 상처를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마치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히 루의 머리를 내려놓는 캐니스. You try. 파넴은 이 모습을 보고 있으리라. 흉한 상처를 가리고 루에게 입을 맞추는 그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기 위해 손가락을 지켜든 캣니스. 네, 아무 소리 없이 손가락 3개를 들어서 위로 이렇게 향하게 하는 게 그들끼리의 무언의 격려, 위로, 동의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힘이 없지만 그들끼리는 저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지내왔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 헝거게임을 보면서. 근데 지금 이 캐니스라는 인물이 이 헝거게임에서 좀 독특한 방식을 취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그 밀림이 게임장이었거든요. 그 게임장 안에서 무조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최후의 1인이 안 되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살아남기 위해서 전략이 서로 죽여야 되는데 캐니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계속 숨어 있으려고 해요. 처음에 전략은. 근데 그걸 또 게임 그 메이커들이 거기에 일부러 막 고난을 줘가지고 뭐 불길을 주고 막 이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결국은 사람들을 만나게 부닥치게 하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도망다니면서 직접 죽이진 않아요. 근데 지금 그 와중에 알게 되면 서로 의지하게 된 게 아까 그 꼬마 루였거든요. 12살부터 18살까지가 모두 착출되는 중에 좀 어린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좀 위안도 받고 지냈는데 그 아이가 덫에 걸리고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무언가 이렇게 창인지 뭔가 칼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활을 처음으로 쏜 거예요. 처음으로 죽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사랑하는 루가 죽었고 자기도 누군가를 죽인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이 첫 번째 헝거게임에서 처음 맞닥뜨린 정말 그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왔던 거죠.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지만 당신이 조공인이라면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킬 수 있는가? 이걸 조금 바꾸면 이게 너무 무겁잖아요, 주제가. 이게 조금 바꾸면은 사실 그냥 현대사회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예. 그럴 때 그거에 가담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약간 경쟁 상황이 있으면 일단 뒤로 물러서고 싶은 성향이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서 절대적으로 그걸 안 하면 완전 죽음을 당한다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떨까요? 이런 거 생각해보기 싫은데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우리 옛날에는 이랬어요. 네. 옳은 건 없다고 생각하는 네. 쪽이고 요거에 약간 앞서서 생각을 전 자꾸만 해보게 되는데 네. 왜 12세에서 18세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건 생각 안 해봤네요. 자아가 이제 왕성하게 생기고 있을 때, 커가고 있을 때. 자아가 생기고 있을 때라서,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생각이 정리되는 네. 시기라서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이유는 거기에 나오진 않더라고요. 네, 이유는 네. 어디에도 없어요. 답은 어디에도 없고 그쵸.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을 뿐이라고 저는 보는 쪽이라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는 저도 몰라요. 네네. 모르겠는데 사례를 봤던 게 있어서 뭐냐면 아프리카 쪽에 내전이 일어날 때 총칼을 누구한테 쥐어주느냐는 거예요. 딱 요 나이예요. 딱 요 나이한테 쥐어줘요. 이게 왜 그럴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잔혹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요. 아마 이 시기가 아까 말씀하신 자아가 형성되는 그 과정인데 사회적 시스템에 가장 잘
그 동화되고 조절되는 나이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잘 동화되기 동화 때문에. 조절이 가장 잘 되는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미 20세가 넘어가면 이미 자아가 형성되고 사고와 판단이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 그리고 사리 분별을 한다 하죠. 근데 그 밑에 연령은 이제 조금씩 사회적인 시스템이라든지 관계라든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존재로서 살아남아야 되는가를 자리 잡아가는 과정인데 그 어떤 시스템을 주입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가장 빠르게 흡수하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발달 연령상. 비슷한 얘기인데 오히려 가치관이나 이런 게 탄탄하게 굳어있지 않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나이여서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약간 다른 얘기라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했던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요구에 그냥 순응한 것인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요구에 순응했다라는 것이 본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저는 사실 본능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체계에 빨리 동화되고 조절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좀. 저는 사실 이게 이 영화를 가지고 인간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인간 본성 중 어떤 유희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지 공격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본성을 이제 주로 주제를 잡고 지금 저질 발제들을 얘기해야 될지를 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얘기들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쪼개는 중인 거거든요. 네, 감사해요. 이거가 제 생각에는 일단은 공격 성향이라고 맞아요. 저는 본다면 네네. 인간은 공격 성향이 있느냐, 그게 본성이냐라는 질문으로 일단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쪼갠 거죠. 공격성이라 볼 수도 있고 인간의 이기성과 이타성에 대해서 얘기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조공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냥 생존 욕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생존 본능인 것 같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죽게 만드는 설정 안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맞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주인공에 대해서 만약 공감을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생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타인을 해하지 않고 생존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본능일까? 어떻게 보세요? 피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생명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느냐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생명에 대한 범위라 하면 인권적인 측면에서 같은 사람이면 아니면 요즘 어떤 사람은 벌레까지도 생명 존중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 하나 사는 게 중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범위, 그 중간에 수많은 스펙트럼 가운데 그 사람 각자가 어느 정도의 지점에 있느냐. 그러니까 누구는 고통을 느끼는 대상은 그 고통을 안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최 사장 같은 경우는 그럼 돌은 의식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가던데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주인공 자체가 벌써 사회적인 불합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항하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뭐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다른 그 출연진들, 그러니까 이 헝거 게임에 들어간 조공인들. 애들 중에서 네. 그 일단 조공인이라는 표현을 좀 빼고 저는 그 12에서 18세 젊은 네. 그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네네. 그 중에 일부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케니스가 좀 특이한 걸로 맞아요. 묘사가 돼요. 그리고 또 그 이에 뒤에 가게 되면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25주년 행사에 끌려오는데 맞아요. 이 사람들 중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이 아까 그 미치? 헤이 네. 미치라는 그 사람도 결국 그것 때문에 미쳐버린 거거든요. 네, 제정신으로 못 살아서 계속 술을 계속 마시죠. 술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또 그런 모습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대.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두 케이스가 다 보이니까. 맞아요. 그럼 둘 다 본성이다. 그럼 기질이다? 어떻게 보세요? 섞여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쪽이 지배적이었으니까 누구는 전쟁 후 그 무슨 뭐라고 이름을 하던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애를 겪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PTSD 뭐 이런 네? 그런 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맞아. PTSD, 그거. 네. 그거를 겪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전쟁에 계속 나가고 싶어 하죠. 그때 쾌감을 얻기 위해서. 네.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드라마에
그 실제 주인공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봐도 가만히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영웅이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의 그 정신적인 피해를 이렇게 자기 안에서의 이런 힘들었던 거를 묘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둘 다 본성이고 둘 다 성향이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어느 한쪽이라고 손을 들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뭉뚱그려 인간의 본성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성향이 있지만 두 개 다 스펙트럼이 있고 그중에 각각 어느 지점인가는 각 사람마다 다른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넘어가는 거죠.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건 어느 정도인가? 이런 질문을 넘어가는 거죠. 지금 미다덕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영향에 의해서 아직 그 자아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 시스템을 줬을 때 그거에 의해서 편향되는 걸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건 그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사람 심리에. 아까 어떻게 보면 기린쌤이 그 얘기 했었거든요. 우리도 이 사회에 살면서 이 사회 속에서 세뇌된, 어쩔 수 없이 세뇌된, 익숙해진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닥쳐봐야 아는 거고 그 어느 정도 퍼센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가도 사실은 개개인의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사례를 자꾸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헝거게임으로 철학학이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뭔가 철학자와 이런 사람들을 다 대동해서 그들의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려는 그런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찰스 다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무한 경쟁, 야국 강식, 적자 생존을 강조하는 약탈적 자본주의가 스스로를 옹호할 때 반드시 호명되는 이름이 이제 찰스 다인인데 근데 또 다윈은 진화의 산물로 배려, 협력, 이타성, 공감, 친절, 양심 등도 꼽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 저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런데 정글 같은 세계의 축소판인 헝거게임장에서 경쟁과 협력 중 무엇이 더 자연스러운가 했을 때 진짜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선택 지점이 있겠다. 각자 개인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무엇이 더 자연스러운가에서의 자연스러운가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네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칸트란 분은 굉장히 정언명령해서 바른 거에 대해서 뭔가 기준을 세워놨잖아요. 여기에 선의지라고 하면서 차라리 죽음을 택한 캣니스처럼. 그러니까 캣니스가 마지막에 이런 걸 해요. 처음 74회 헝거게임에서 마지막에 2명까지 살아남게 해주겠다고 중간에 룰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12구역의 그 남자 피타와 둘이서 살아남았는데 막판에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룰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기질을 발휘하냐 하면 죽음의 열매가 있었어요. 산딸기 비슷한 죽음의 열매를 같이 먹고 같이 죽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상징적으로 누군간 살아남아야 이 패남에서 무언가 통치할 때 쓰일 수 있는데 둘이 죽어버리면 뭔가 이게 이상해지면서 그 룰이 깨지면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갑자기 거기서 멈추고 둘 다 살려줬거든요. 캣니스는 끝까지 누군가를 해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여기서 선의지에서 비롯한 행동이야말로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유일한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떠한 외부 조건에도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다고 말한다. 그러니 모두 엄정하고 객관적인 도덕적 추론에 따라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한 게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누구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니 이건 심리하고 관계없이 철학으로서 이래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주장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그 심리학자 캐롤 길리건은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정의를 구현하라는 칸트의 세계관을 공유를 했어요. 근데 이는 또 여기서 뭘 또 문제를 삼냐하면은 칸트가 얘기한 건 굉장히 남성적 입장만을 대변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여성학자로서의 또 이야기를 여기에 이제 뭔가 부여를 합니다. 보통 그 요즘 보면 그 성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인종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주인공들을 여성을 위주로 영화를 만들거나 아니면 흑인을 위주로 만들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안에서 비중도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또 지금 사회적인 어떤 흐름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칸트의 말이 남성적 입장만을 대변한다라는 말이 저게 이제 요약을 해놔가지고요. 그러게요. 그것만 딱 빼놔가지고. 맞을 거예요. 그리고 네. 길리건이라는 분이 저는 예전에도 몇 가지 보긴 봤는데 저도 밑에 얘기해 보면 돌봄의 윤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 길리건이라는 분이 얘기를 하는 그 전체적인 뉘앙스가 오히려 여성에게 포커스를 더 많이 가게 저는 만든다는 얘기 같거든요. 좀 그래서 저는 좀 저 학자 얘기를 그렇게 뭐 오히려 너무 여성주의로 포커스를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오히려 더 거부감을 만드는 게 있어요. 확실히 거부감이라기보다 그게 너무 포커스가 많이 가서 오히려 그 열등함을 더 두드러지게 만드는 맞아요. 것 같은 네. 그냥 둬도 되는데 그냥 페미니즘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여성의 네. 포커스를 맞추면 그러니까 저 돌봄의 윤리라는 얘기도 저 돌봄의 윤리라는 자체를 돌봄을 여성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함께 이렇게 얘기하면 했고요. 칸트는 지금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으니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의지인 거잖아요. 나름 계몽주의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존재로 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베이스를 깐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는 그러지 않았을까? 또 한편으로는 네. 대중적인 90%는 그럴 텐데 10%의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지 계몽되지 않을까. 않은 사람한테 무언가를 이건 차별이죠. 위해서? 이건 차별이 돼버리는 수 있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가 돼버리잖아요. 누구는 되고가 아니라 그 10%는 그 의지를 내서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 그러니까요. 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구분한 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또. 이게 항상 되게, 이게 사회윤리로 가버리면 더 어려워진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인간 본성만 보면 이라는 가정을 계속 깔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제목 자체를 심리에다 포커스를 둬서 네. 사회윤리로 뒀으면 제가 얘기를 다르게 할 거예요, 아마. 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너무 무거워지죠, 자꾸. 상징으로 넘어갈게요. 그 생각 드네요. 네. 제가 마그리트 할 때 그때 오셨던 분들이 이런 느낌이었나. 마그리트요?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답이 없는 걸 자꾸 얘기해야 하는. 그렇죠. 오늘 그런 시간입니다. 영화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하게 되는데 발제가 아무래도 저렇게 되면 끝이 없는 얘기가 그죠. 네. 이 더덕님의 기본적인 삶에 그게 깔려있는 영화 발제이기 토론인 거죠, 때문에 심리 토론 아니고 전 좀 그쪽으로 자꾸만 받아들여져서 네. 헝거게임을 안 봐가지고 조금 네. 전체적인 뉘앙스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다음에 보시면 다시 한번 방송은 안 할 거고요. 안 보신 분들한테 제가 그럼 추천드리는 부분은 저는 사실은 케니스가 좀 답답한 캐릭터였어요. 이 헝거게임 1에서는 뭐 그럭저럭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뒤에 이제 상징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전쟁의 마스코트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뭔지 아시죠? 그 어느 영화였지? 아버지의 깃발인가? 해가지고 거기 보면 오키나와 전투인가? 어디서 뭐예요? 성조기를 세우는 그 장면이 유명해지면서 그때 장병들이 동원이 돼요. 일종의 상징이죠. 케이스가 어느 순간 상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다음에서 겪는 내적인 그런 뭐라 그러나 표현이 잘 안 되네.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뒤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참 힘들긴 하겠는데 참 본인의 위치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봤었거든요. 지하 조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네네. 13구역. 그러니까 저는 굳이 저렇게보다 지하 조직에 가담을 하지. 네, 가담하게 이제 나중에 존재하는지 몰랐다가 픽업이 돼요. 픽업이 된 다음에 뒤에 나오나요? 네, 광고에 나와요. 대한 이야기도 나오나요? 근데 기피디님 방금 그 케니스가 생각을 해보지? 좀 답답하다?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낀 불편하겠지만 거예요. 생각을 해보지라는 게 그 13구역 사람들 지하 조직이 상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네, 상징이 됐어요. 될 수밖에 없는 이미 되었는데 상황이에요. 그때 본인의 내적 갈등에 대해서 네. 내적 갈등을 계속 보여줘요. 뭐 그건 공감을 해요. 내적 갈등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하고 싶은 거죠. 상징. 안 하고 싶다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기피디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내려놓지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리를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뭔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 심리적으로는 동요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의 위치는? 자기 위치는 상징이 되어버린 위치. 내가 이미 상징이다를 전제하고 사고하지 않고 그걸 깨닫지 못한 채로 계속 내적인 갈등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연령대를 조금 감안해 줘야 될 것 같은. 그쵸, 17세. 근데 네, 저는 네. 꼭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뭐냐면 17세, 18세를 어리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17, 18세가 고등학생이라서 어려 보이지 조그만 100년, 200년 전으로만 가도 17, 18세면 성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 안 12구역 저 안에서 이제 본인이 성장하는 의식이나 모든 것들이 다 제한 받았을 거잖아요. 그 상태라면은. 제한? 도리어 저는 더 빨리 성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A형이겠죠, 그러면. 네. 할 말이 없습니다.